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자그마한 귀여운 보드를 들고 나왔어요. 에즈락의 B760M PG 립타이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델명을 보면 이 제품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일단 칩셋이 760이에요. Z790보다는 이제 하위 그레이드 제품이죠. 그리고 760에다가 그리고 이제 ATX 폼팩터가 아니라 그거보다 이제 크기가 작은 M-ATX 폼팩터, 그리고 이제 PG 립타이드 하면 이제 에즈락이 밀고 있는 서브 브랜드 중에 팬텀 게이밍의 약자가 바로 PG입니다. 그리고 제가 립타이드라는 단어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마치 그 거센 파도 그런 걸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패키지 보시면 패키지에도 뭔가 이 파도를 형상화한 그런 격정적인 움직임을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즈락이 어떤 마더보드 시장에서 시장의 주류가 되고 싶은 열망을 담아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 푸른 색감으로 완성된 이런 패키지 디자인 중앙부에는 팬텀 게이밍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깔끔하게 모델명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60M 칩셋이기 때문에 인텔 13세대와 대응하죠. 인텔 13세대, 12세대 모두 대응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폴리크롬 싱크라는 RGB를 지원하고 DDR5 모델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뒷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패키지 뒷면인데요. 굉장히 클래식한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먼저 이제 보드 레이아웃이 있고, 그 다음 전원부 설명이 있고, 전원부는 14+1+1 페이지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이제 IO 실드가 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램 포트가 2.5GB를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IO 포트의 구성이 어떤지 레이아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는 이제 마더보드 스펙이 나와 있네요. 자, 바로 패키지 열어서 구성품 그리고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패키지를 열면은 이쪽에 이제 액세서리가 담겨 있고, 요거를 열어주면 이렇게 제품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꺼내볼게요. 자, 본체를 꺼내고, 본체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 네, 일단 사타 케이블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M.2 고정 나사가 비닐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락 메탈 스티커, 네, 에즈락 메탈 스티커가 이제 깨알같이 들어있네요. 이거는 뭐 보통 부착하시진 않고 그냥 보관하시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립타이드 엽서가 있습니다. 네, 엽서가 있어요. 이런 엽서 감성이 굉장히 좀 올드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전통이 있는 옛날의 향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액세서리가 아닌가 싶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품 매뉴얼. 네, 이제 타 제조사에서는 요새 이제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이제 종이를 줄인다고 이제 매뉴얼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에즈락은 아직까지는 매뉴얼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마더보드의 어떤 기능, 그리고 각 커넥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레이아웃부의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드 매뉴얼에 대해서 뭔가 참고하고자 싶으신 게 있을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액세서리 살펴봤고 바로 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주고, 네, 아래쪽에 스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M-ATX 보드라서 뭐 케이스 호환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보드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극한의 하이엔드 또는 뭐 플래그십 이런 성능과 제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효율적인 소비 그리고 가성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보드가 뭔가 실질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고 실속이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재밌는 테스트도 포함을 해봤는데, 보통 이런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텔의 논-K 제품, 즉 저전력 제품군 가성비에 치중한 그런 CPU를 많이 고려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13900 노마를 가지고 기본 상태와 전력 제한을 해제했을 때 그때의 성능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이제 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립타이드가 어떤 뜻인지, 어떤 바다의 거센 파도 그런 걸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포인트 컬러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고요. 히트싱크는 전원부 히트싱크가 위 측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히트 파이프로 이어진 형태는 아니고 이제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M.2 슬롯은 상단에 하나 있고 하단에 하나가 있는데, 히트싱크는 하나만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가성비 제품이니까 히트싱크도 다 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딤 슬롯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딤 슬롯은 총 4개가 있고 DDR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최대 7200MHz까지 지원하고 최대 용량은 128GB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형 보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메모리 실딩 처리 그런 것들은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CPU 보조 전원 단자는 8 플러스 4핀입니다. 사실 8 플러스 4핀만 돼도 이 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13900 그런 것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모자라지 않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커넥터를 살펴보면 24핀 보드 전원 커넥터가 있고요. 그 아래 USB 포트가 있고 아래쪽에는 SATA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근데 SATA 포트 2개가 끝이 아니고 여기에 기역자 형태로 2개가 있고 또 온보드상에 수직형으로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총 SATA 포트는 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는 각종 헤더가 있는데 뭐 대부분 쿨링팬 단자라든지 또는 USB 2.0 포트 그리고 RGB 헤더가 있는데 RGB 헤더는 위쪽에 5V 어드레서블 RGB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나가 있어서 5V ARGB 헤더는 총 3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12V RGB 단자 1개 이렇게 있어서 총 4개의 RGB 단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CI 슬롯을 봐야 되는데 PCI 슬롯이 하나, 둘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위쪽은 16레인을 지원하는 4.0 PCI 슬롯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새 그래픽카드는 또 워낙 덩치도 크고 무거우니까 실딩 처리를 그래도 빼놓지 않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 개의 레인만 사용하는 PCI 슬롯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PCB도 그렇고 히트싱크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깔끔한 어떤 블랙 정장 느낌의 아주 단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는 조금 멋을 부려놨어요. 립타이드라고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픽을 가미해 놨는데 사실 어떤 우리가 고급형 보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형태적인 완성도 그리고 고급스러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보드는 이제 가성비와 효율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제 보급형이라도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SSD를 M.2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최대한 두 슬롯 모두 히트싱크를 제공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군을 고려하실 때는 동 가격대에서 뭐 히트싱크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품성을 개선하는데 더 좋은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뭐 뒷면 역시 뭐 별도의 백플레이트나 그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그런 거 제공하지 않아요. 자, IO 포트 한번 보죠. IO 포트입니다. 먼저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해서 상단에 이제 HDMI 포트와 DP 포트가 있어요. 아주 간혹 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기껏 좋은 그래픽 카드를 달아놓고 그래픽 카드 출력 포트에 모니터와 연결하는 케이블을 꼽지 않고 여기다가 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 성능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장 그래픽 출력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USB 2.0 포트가 4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B760급 자체가 어떤 USB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위급 칩셋에 비교해서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USB에 어떤 포트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보급형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4개가 있고 나머지는 USB 3.2 Gen 1 타입 A 포트 3개 그리고 타입 C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포트가 있죠. PS2 키보드와 마우스를 장착할 수 있는 PS2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PS2 포트를 활용하는 키보드를 쓰신 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간혹 취향상의 이유라든지 본인만의 이유에서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PS2 포트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USB 포트에 비해서 훨씬 더 연결에 대한 응답성이라든지 혹은 외부 변수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포트를 지원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램 포트가 2.5GB가 있고 마지막에 오디오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보드의 기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본을 지키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제가 이 보드 상품 DB를 살펴보니까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뭐 요새 립타이드 제품뿐만 아니라 뭐 타 모델에서도 발견되는 기능이긴 한데 AD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ADI 그게 뭐냐?
오토 드라이버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드를 새로 설치하거나 또는 윈도우를 새로 세팅할 때 이 보드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토 드라이버 인스톨레이션 ADI 기능을 갖춘 이 에즈락 보드는 별도의 드라이버를 찾지 않아도 바이오스 상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보드 전반적인 살펴봤으니까 바로 분해를 해가지고 안에 속살은 어떻게 생겼는지 M.2 SSD 또는 히트싱크 전원부 이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먼저 저기 속살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전원부 헐벗고 있고 M.2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M.2 SSD를 장착하는 곳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고, 이쪽은 M.2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히트싱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양면 서울패드 구성은 아니고 이제 여기에 히트싱크가 장착되는데 히트싱크에만 이렇게 서울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싱크가 고가형 보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조금 막 두껍고 화려한 그런 외형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얇은 기본형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낮은 M.2 SSD 온도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히트 파이프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분리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또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 좀 더 튀어나와 있는 서울패드가 이제 모스펫이랑 접촉이 되는 부분이고, 이쪽이 초크랑 접촉되는 부분인데, 아니 초크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너무 일부만 덮어. 이거 덮으려면 다 덮어주던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성이 너무너무 아쉽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떤 설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전원부 발열의 핵심은 이 초크보다는 모스펫입니다. 그래서 모스펫을 잘 덮어주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초크 이왕 덮어줄 거면 잘 덮어줘라. 이건 너무 얇아. 이래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덮고 있어요. 이걸 장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끼워지게 되는데, 보시면 뻔히 초크가 드러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가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온보드상의 전원부를 보면 일단 구성상으로는 14 플러스 1 플러스 1 페이지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형 드라이버 모스펫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모스펫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터는 AP콘, 대만의 AP콘 커패시터 시리즈로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전원부가 이제 뭐 그렇게 모자라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급형인 만큼 고급형에 비하면 이제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도 히트싱크 면적이 그렇게 이제 넓은 것도 아니고 히트 파이프도 없어서 좀 걱정스러울 수는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전원부 온도,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발열, 이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테스트를 했으니까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이제 K사전에서 테스트한 항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즈락에서는 이제 BFB라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텔의 논-K CPU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전력을 모토로 나온 CPU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제한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제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높여줘도 실질적인 작업 성능 그리고 게임 성능까지 확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K CPU 같은 경우에는 작업 성능은 뭐 좀 차이가 있더라도 원래 게임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논-K 제품은 전력 제한 레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성능도 확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테스트 결과 살펴보시죠.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 논-K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4090입니다. 먼저 부스트 클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블렌더 구동 시 부스트 클록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렌더는 모든 스레드를 활용하는 작업 성능인데, 기본 값에서는 클럭 다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5기가로 시작해서 결국 3.5기가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BFB 160W를 적용했을 때는 초기에 5기가에서 출발을 해서 약
4.4기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텔 논-K 제품 자체가 기본 소비 전력이 너무 낮게 세팅돼 있어요. 65W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높여줘도 클럭 차이가 확 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스레드, 즉 CPU를 완전 풀로드 시키는 작업 성능이 아니라 게임 성능에서 어떠한 양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버펑크입니다. 사이버펑크로 가면은 아까보다는 확실히 양상이 좋아졌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정에서는 클럭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다운됩니다. 기본 값에서는 약 4.2기가를 기록했고요. BFB 160W 바이오스 상에서 설정했을 때는 약 5.2기가에서 5.3기가 사이를 보여줬습니다. 소비 전력인데요. 소비 전력은 기본 값에서는 65W 전후 TDP를 잘 지키고 있고, BFB를 적용했을 때는 약 160W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원부 온도인데요. 기본 성능에서는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낮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도 상당히 낮죠. 최대 온도가 50도를 채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BFB 160W를 적용했을 때는 최대 57.7도로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 온도는 양호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원부 후면 온도입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최대 약 52도, 그 다음에 BFB를 걸었을 때는 최대 약 65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NVMe M.2 SSD를 장착해서 히트싱크가 없을 때랑 그다음 히트싱크를 장착했을 때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히트싱크가 없을 때는 평균 약 82도, 최대 89도까지 치솟았는데, 에즈락에서 제공하는 기본 히트싱크를 장착하면 평균 64도, 최대 7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얇은 히트싱크라도 꼭 히트싱크를 달아주는 게 효과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팅 속도 테스트에서는 19.7초로 대조군 중 가장 빠른 부팅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즈락 B760M PG 립타이드 제품을 살펴봤고요. 일단 이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의 논-K CPU와 조합했을 때 어떤 가장 효율적인 구성, 그리고 이제 가성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제품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은 뭔가 전원부 품질이라든지 히트싱크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형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타협을 한 흔적들이 분명히 보였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13900 논-K 제품을 이제 장착하고 풀로드를 걸었을 때도 전원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기준으로는 이제 최대 65도, 6도 이렇게 나왔고, 이제 센서 기준으로는 이제 60도가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면은 전원부 온도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좋은 기능은 사실 전력 제한 해제라는 어떤 이 개념 자체가 초보자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좀 낯설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기능들을 어떤 바이오스에서 명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160W까지 전력 제한 해제를 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파워 유저들에 한해서 그런 전력 제한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저분들도,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논-K CPU 제품을 조합해서 이렇게 전력 제한 해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특히 이제 게임을 할 때가 중요한데, 원래 전력 제한이 걸려 있어도 K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성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논-K 제품은 워낙 기본 전력 제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서 65W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제해 줬을 때는 해제했을 때와 해제하지 않았을 때의 클럭 차이가 무려 1기가 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많이 차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효율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모두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무리 보급형 제품이라도 뭔가 에즈락 하면 항상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새로운 기능, 그리고 개성, 그런 거를 조금 기대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좀 너무 무난해가지고 어떤 에즈락의 개성을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